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오늘 10시 기준으로 해서 강원 지역에 건조 경보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산불 나지 않도록 산 주변에 가시는 분들 라이터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요. 건조 경보가 발효된 강원 지역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올해 정말로 대학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래 못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5% 정도는 올려야겠습니다라고 거의 대학교 절반 이상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등록금에 대한 사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재영 님이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서 운이 좋게 졸업했네요 라고. 그렇죠. 학자금 대출 제도 정말로 고마운 프로그램이죠. 또 이자율도 낮고요. 배지예 님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네요.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 다 갚은 제가 대견해서 스스로에게 선물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918님은 엄마가 아침에 라디오 이걸 꼭 틀어서 시끄러워서 일어나요. 매일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좀 더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7440님은 남존 여비 세대입니다. 오빠에게 밀려서 부모님의 지원을 못 받고 야간 학교로 갔었네요. 새벽부터 공장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우리 애들은 유학까지 보내준데도 공부를 안 하고 전문에 나와서 취직은 잘하고 어찌 보면 효자 효녀예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3699님은 숭늉 같은 꿀 보이스 누룽지 이대호 선생님. 매일매일 그 오프닝 멘트 자료 쓰시는데 힘드는데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보고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약간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어제 2,500선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13포인트 0.53% 추가로 오른 2,522 그리고 코스닥은 0.7% 오른 736 가리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9% 정도 이어가고 있고요. 상승으로. 그리고 눈에 띄는 상승세는 카카오가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네요.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픈 AI랑 협업을 발표하면서 거의 한 사나흘 정도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2%대 강세.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도 오늘은 강세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이 2.9% 상승, 리가켄바이오가 5% 상승. 바이오주가 최근에는 또 코스닥 내에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1,440원대 중반에서 최근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관련 고민 같이 한번 해결해보는 돈줄 상담소 시간인데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죠? 저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적어주실수록 사연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뭐 그냥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무려 선물을 3종 세트나 드리고 있죠. 와이즈 부스터, 건강기능식품인 와이즈 부스터, 에어프라이어, LED 스탠드까지 이렇게 3개를 푸짐하게 엮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이 추위에도. 예, 오늘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아침에 그냥 차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추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추울 때는 보일러 더 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더 나갈 텐데. 네, 가스 요금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올해 겨울 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연자는요.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시죠. 그렇죠. 50대 후반 부부인데 이제 막 취업한 20대 자녀 둘 해서 4분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관리, 유지비가 또 많이 든다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서 고민인 부분인데요. 네. 일단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화물차 운전으로 월
860만 원을 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벌이가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물차 관련된 고정 지출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은 36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의 자, 삶? 뭐 우리 성공예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화물차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으실 운행 시간에 거예요. 라디오 많이 그죠? 들으시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경제 산업을 돌리는 그 물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하죠. 분들이 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 물동량 자체가 산업 최근에 경기가 계속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그래서 줄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임 자체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사실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그 보통 우리가 화물차다 그러면은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러니까 아마 사연자님이 일반 화물 운송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수 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위험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의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운임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데 특수화물이니까. 예,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사 화물 같은 경우는 택배처럼 상차 하차를 다 같이 하게 되면은 또 약간 운임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지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운송회사와 운송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운송업에 물류를 취급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사연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작가님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이렇게 남는 돈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거죠. 860만 원이 그렇죠. 다 소득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면서 월 수입은 860인데 돈 나가는 게 많아요라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월 수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월 수입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사업으로 얘기하면 매출인 거지. 내 소득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4인 가구의 가장인데 360만 원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인 가구의 가장이 월 360만 원의 월 소득이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최저 생계비 기준이 그 4인 가구가 343만 7,348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위 소득으로 보더라도 4인 가구 평균이 57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득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로 본인이 얘기하면서 내가 버는 건 많은데 이렇게 쓰는 게 많지라는 고민의 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매출과 이익을 당연히 구분해야 하듯이 그렇죠. 이분이 벌어들이는 860만 원은 매출일 뿐 이익은 360만 원이다라는 그렇죠. 거고 다만 뒷부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위소득이 573만 원인데 이건 4인 가구 기준이고 이분은 두 분의 자녀가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가구로 따지면 소득은 이거보다 그렇죠. 높긴 높을 가구 겁니다. 소득은 예. 두 자녀가 다 취업한 소득까지 합치면 더 높지만 높죠. 사실 이게 이 4인 가구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생활비를 내라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어카운팅 센스라 그래서 회계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하. 이 회계적 사고가 이분이 지금 일단 약간 부족한 거예요. 내가 860이나 버는데 왜 남는 이렇게 게 없지? 남는 게 없지가 아니라 지금 360을 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화물차 운행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개념을 좀 나눠서 회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였고 특히 화물차 관련된 유지 관리비로 특히 뭐 기름값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드럼통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매월 500이고 그런데 매년 7월이 되면
화물차랑 또 다른 승용차 보험료 합쳐서 165만 원의 추가 지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그렇죠. 실상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거는 뭐- 또 매년 돌아오는 해 아닙니까? 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 사연자님에게 약간 그 야단을 친 게 뭐냐면 회계적 사고가 부족하다. 본인 수입을 정확하게 월 소득을 모르고 있다라고 야단을 쳤잖아요. 그럼 이제 잘 보면 참고로 이제 돈줄 상담소입니다. 그렇죠. 예, 네. 돈줄을 좀 낸 거죠, 사실은. 근데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회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자, 이분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일단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죠. 그다음에 비용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나오는 건데 이분이 일단 이 개념이 약간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165만 원이다. 네. 그럼 월로 나누면 14만 원 정도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월간으로 이건 하면 또 14만 원. 안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의 소득은 346만 원인 거예요. 346만 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인 돈 관리할 때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계절 지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업 자금은 뭐예요? 내가 이 운송업을 화물차 운전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500씩 나가는 돈, 그렇죠. 그 외에도 매년 7월에 나가는 보험료.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돼. 자, 사업 통장에 이달에 소득이 들어오면 이달의 비용과 연간 비용을 제하시고 그다음에 운전 자금이라는 게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네.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남겨놓은 것 나머지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자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수입에서 비용 그리고 연간 비용 그리고 약간의 예비 자금 우리가 개인 통장에선 저수지 통장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넣어놓을 통장에 돈을 뺀 나머지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가져온 돈은 이제 개인 소득이죠. 그러면 그 개인 소득은 아내분이 관리하든 이분이 관리하든 자, 거기서 이제 또 개인 비용 또 계절 지출 뭐 주담대 이런 것들 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회계적 사고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해서 7월에 165만 원의 추가 지출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1년으로 따지면 매월 14만 원씩이 꾸준히 나가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860 정도를 벌면 한 346만 원 정도가 소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60이 아니라 346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38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지입 차주입니다. 물류회사 9년 지났는데 네네. 월 때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들어올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경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물차주분들은 좀 비용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요금을 그것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보니까 지출을 또 통제하려고 하고 서로 이제 화물차주를 경쟁을 붙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월 소득에서 이제 남은 돈 중에 40% 정도가 식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도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배달 음식 같은 쪽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고민은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거를 좀 절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어진 소득에서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훌륭하다, 좋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듯이 무조건 줄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쓰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실 뭐 줄이려고 들면이야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큰 의미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장보기 예산이 8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인 가구 기준인데 식비로 장보기 예산은 80만 원 정도를 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줄이기는 좀 어렵다. 성인 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 음식과 외식은 65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요거는 뭐 약간은 줄일 수는 있겠죠. 아내분께서 조금 더 손품을 팔더라도 뭐 음식을 조금 더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줄일 수는 있겠죠.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엥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엥겔 지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활비 지출 비용 중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엥겔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엥겔 지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소득의 거의 한 40% 50% 가까이 되거든요. 높은 거네요. 높죠. 그러니까 엥겔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 소득의 25% 정도가 적당합니다. 4인 가구는 어떻게 봐야 되냐? 4인 가구는 500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35%.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본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346만 원이죠. 예, 월 평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식생활비를 보면 얼마냐면 121만 원. 121만 원. 그러니까 조금 더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월 한 125만 원에서 145만 원 정도를 쓴다. 식비로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25만 원 정도는 더 줄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엥겔 지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엥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뭐 엥겔 지수가 높다라는 게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으시네. 추워서. 아까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네. 굉장히 좋았는데 컨디션 엄청 좋은데 방송 시작하면 자꾸 목이 잠기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게요. 저도 오늘 계속 목이 좀 잠기네요. 아, 추워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소득을 더 늘리는 게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화물차주시기 때문에 식비라도 배달 음식이라도 좀 줄여서 아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조언이고요. 또 하나가 이분들 입장에서 가계부를 따로 안 쓰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우리가 지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계부 써봐야 여기서 뭘 맞아요.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사실 조금 자포자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가계부 쓰는 게 도움은 되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346만 원이라면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다면 가계부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일단 우리 지입기사님으로서 매출 860에 비용이 514만 원이거든요. 차계부를 쓰는 게 먼저가 아닐까. 아 가계부보다 차계부가 먼저다. 차계부를 먼저 쓰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차 이 화물차 자체가 가게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게 터나 그렇죠. 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비용을 아마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860에서 514만 원이라고 하면 순이익이 346만 원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뭐가 빠져 있냐면 사실 지입기사님 같은 경우 내 화물차가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감가도 사실은 비용으로 좀 그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월 1% 그러니까 차량 가격의 1% 정도가 감가가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아마 화물차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왜 넷 프로핏 마진이라 그래서 순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사연자님의 순이익률은 30%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반 화물인 차인지 아니면 특수 화물인지 아니면 뭐 냉각 차 화물인지 아니면 그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방식을 좀 바꾸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이 사연 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화물차 기사분들이 평균 얼마 벌어서 얼마 남기느냐라고 하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브이로그들 많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봤는데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사실 이분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순이익률을 높이긴 어렵다. 그러면 문제는 순이익률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화물업계에서의 운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순이익률이 높아지기 어렵다면 일을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이 나은 화물차로. 그렇죠. 아니면은 거래 상대방을 더 나은 쪽으로 찾든지. 근데 이게 일단은 보통 비용이 가장 큰 게 주유비라고 해요. 그쵸. 유류비라고 하는데 유류비 같은 근거리 화물을 하느냐 장거리 화물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화물차 업계가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마 우리 화물차 기사분들은 느끼겠지만 장거리를 했을 때에 붙는 프리미엄이 약하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 근거리가 오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높다. 근데 근거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내가 거래처가 확실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자꾸 장거리를 가게 되고 근데 장거리를 가면 장거리의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는 운임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완전히 비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보통 보면 영상 보면 화물차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순이익으로 벌어요.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 일단 화물이 특수 화물이에요. 그리고 뭐 우드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가 흔하지 않은 장거리보다는 근거리로 오래 일해요. 약간 이런 컨셉의 화물차 기사분들이 순이익률이 좀 높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실 테니까 당연히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사연은 어떻게 하면 아낄까요? 보다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까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후 준비는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세 가지의 함수.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수익률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님은 너무 어디에만 지금 생각이 가냐면 수익률 이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시간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노후 준비에서 더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수입이 늘고 지출이 주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더 줄일 지출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구성이고 수입을 늘리는 거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 승용차보다는 오래 탑니다마는 이게 또 이제 감가상각 끝나고 나면은 차량도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그렇죠. 그러면 또 큰 돈이 나가고 이것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출 내역도 써주셨는데 의료보험, 관리비, 통신비를 합쳐서 월 60만 원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쪼개서 관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은데요. 4인 가구에 월 60만 원이면. 근데 이제 크진 않지만 현재 소득이 굉장히 좀 실제 순소득은 매우 낮은 편이니까 네. 이런 것도 당연히 쪼개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입차 기사분들도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1500님은 유류대 요소수는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개별 화물 운전자는 본인이 유류대 요소수를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개별 화물인지 지입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지입은 다르네. 회사에서 유류비를 이제 지급을 해주고 개별 화물일 경우에는 본인이 쓴다. 그럼 이분 같은 그러면 경우는 개별 화물일 수 있겠네. 개인.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 업종 내에서 어떻게 그 업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군요. 그러네요. 많이 배웁니다. 덕분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자녀 2명이 있는데 최근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행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쓰는 비용이 많다라는 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좀 저는 지적을 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을 텐데 자녀들이 이제 막 취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비 분담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독립을 해서 자녀들 입장에서도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하면 60에서 70만 원 월 그냥 더 나갈 걸 그죠. 요즘 월세도 비싼데.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대 중반 넘어서 캥거루족을 한다면 당연히 생활비 내야 되는 거죠. 그 생활비를 얼마 낼 거냐는 건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안 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드님한테? 네, 받고 순순히 어떻게 주던가요? 처음엔 제가 받는 건 아니니까 저희 아내가 받는 건데 처음에 반발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뭐 적응이 돼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갈등 빚는 가정이 좀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정말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도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 커서 자기 생활을 하고 벌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또 분담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친구랑 자취를 해도 월세를 나눠서 내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칼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교육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받아서 뭐 나중에 뭐 좀 저축을 결혼비용 했다가 준비해 결혼비용으로 놓거나.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받아낸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은 그 경우가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오히려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 받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분들은 아까 다른 비용을 제했을 때 사실상 월 평균 소득이 346만 원인데 그렇죠. 대한민국 최저 그러니까 4인 최저 생계비도 좀 못 미치는 수준이죠. 343만 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자녀 둘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합치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은 573만 원을 더 뛰어넘을 테고 그렇죠. 당연히 두 사람 합쳐서 더 많이 벌 테니까. 그러니까 뭐 생활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본인이 쓰는 정도의 식생활비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혹시 보는 거죠. 그거 좀 조언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저는 10%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소득의 10%. 소득의 10%. 네. 10%는 내야죠. 왜냐하면 뭐 본인이 독립했으면 그 10% 이상의 고정비가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너한테도 이게 이익이다. 어디 가서 이제 거의 최저 소득으로 받아도 뭐 한 200만 원대 그래도 중반은 받아야죠. 되니까 20몇만 원씩은 음.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연하죠. 자녀 둘이니까 한 네. 4, 50만 원은 일단은 더 할 수 있는. 아, 요거는 제가 돈을 받고 있다 보니까 명쾌하네요. 얘기할 때 뭐 저 주저함이 없이 그냥 이거 받아야 된다. 제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제 자녀들한테 받아야겠네요. 아직 먼 얘기긴 한데. 아직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고 아이들이 취업까지 아니죠. 했으니까. 네, 그럼요. 근데 사연을 20대 이제 중반인데. 아이들이라고 써주셔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이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마인드가 벌써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여기서 또 걸리는 게 있어요. 가족 4명의 보험료가 80만 원. 네. 성인이 된 자녀의 보험료도 계속 내주고 계시고. 우리 돈줄 상담소의 그 아주 단골 혼줄 메뉴입니다. 이게 너무 보험료. 과도한 보험료. 보험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슬슬 좀 분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슬슬 분리할 때가 아니라 당장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돈줄 상담소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회계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보험료는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네. 저축이 아니에요. 아하. 근데 왜 자꾸 보험료가 커지느냐? 이 보험 안에는 저축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양로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양로보험이 뭐냐? 그러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혼합해 놓은 상태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축 기능도 있고 보장성 기능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권유를 받아서 가입을 하다 보면 보험을 구분할 줄을 모르게 되는 이게 보장인지 저축인지. 자, 보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100% 비용인 거고요. 저축은 저축이겠지만 그래서 월 소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돈줄 상담소를 들으시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월 소득에 보장성 보험입니다. 월 소득의 3에서 5%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인가 너무 큰데요? 80만 원이 이게 어떤 내용이 보험인지는 조금 제가 다 받아보진 못했으나 네.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보험료가 소득의 23%예요. 되게 많은 거죠. 4분의 1을 그냥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이분은 이제 가장으로서 화물차 운행하시고 좀 위험도가 있으니까 어떤 가장 본인에 대한 보험을 좀 집중적으로 하신다면은 좀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성인이 된 자녀 보험까지 이렇게 내고 그건 계시다는 아니죠. 거는 좀 그렇죠. 아마 경제적 지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만 해야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그 사연 써주실 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어요. 취업 초반이라고 하니까 취업 1년째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시고 좀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야 역시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 많이 조언해 주시네요. 4222님 아이들도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람이 있다고 좋아합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예. 조언해 주셨고요. 맞아요. 그리고 1238님은 우리는 아들에게 50만 원씩을 받는데요. 다 모아서 결혼 비용으로 보태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2630님은 자녀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하니까 독립하고 곧 결혼을 합니다.
좋네. 그 순기능이 있네요. 예. 아버지 그럼 저 나갈게요. 네. 결혼할게요. 괜찮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활비를 거두니까 가끔 반찬 투정을 해요. 내가 생활비를 줬는데 반찬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아, 요것도 이런. 야, 내가 월 20만 원씩 내는데 내가 30만 이 원씩 하숙집이 내는데 좀 별로네요. 왜 반찬이 왜 이래? 막 이런.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숙집이라고 어쨌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고민이 이제 50대 후반이라고 하시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시대요. 상황이 이제 소득이 이렇게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제가 아까 보험 그 80만 원에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소득이 적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보험은 해야 된다라고 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좀 청취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보험이 있고 전문보험이 있는데 종합보험보다는 전문보험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보장 말고도 나머지가 다 이 패키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가입하려고 할 때 요건 좀 덜 필요한 데까지 같이 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종합보험 그러면 와 모든 걸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좀 든든한 마음에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종합보험을 선호하는데 소득이 낮지만 나는 필요한 보험을 꼭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종합보험보다는 전문적인 보험 예를 들면 암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것에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기 환급형 보험보다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정도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당장은 적은 보험료로도 높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순수 보장형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과 반대되는 거죠.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이 없지만 보험료는 적어도 보장이 강한 이런 보험들을 주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목표가 매월 70만 원씩은 저축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줄이고 그리고 배달 음식 좀 줄이고 가능합니다. 자녀들한테 조금 생활비 받고 하면 하면 가능해지네요. 가능해지는데 자 일단은 우리 가장이 있고 아내분이 있고 자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장분한테는 그 지입인지 아니면 뭐 개인인지는 개인 화물인지. 지금 우리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차종을 바꾸거나 특송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분이 5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뭐 건강하면 70까지들 다들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득을 높이는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 준비라는 건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소득과 시간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화물차 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내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녀들이 다 20대 중반 컸잖아요. 예. 그럼 뭐 사실 아이들을 막 돌봐야 될 어린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소득이 막 높은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맞벌이를 해 주실 수 있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아하. 어떨까. 아내분께서 그렇죠. 뭐 50대 후반 부부시니까 그럼요. 뭐 그러니까 아직 뭐 굉장히 옛날에 본인이 하셨던 일의 경력을 연장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어떤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뭐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소일거리가 건강을 위해서든 시간 활용을 위해서든 그다음에 소득은 아주 높지 않아도 이렇게 맞벌이 해 주신다면은 우리 가장분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득의 10%는 생활비로 내라. 받아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에 물론 이제 충분하지 않지만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시는 목표는 그럼요. 지금 달성할 수 7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그러셨는데 11만 원만 더 쓰셔가지고 81만 원 정도 1년에 딱 모으면은 1,0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다. 월 81만 원이 연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다행히 그래도 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담대를 원리금으로 62만 원 내고 계시는데 예. 이자가 22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1만 원 저축할 때 22만 원 이자 어떻게 보면 원금을 네. 조금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아무래도. 돈이 모아졌을 때 일단은 주담대를 이제 원금을 상환해 왜냐하면 버리는 것.
대출 잔액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2만 원의 주담대를 낸다는 걸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한 3, 4년 정도 갚아 나가시면은 대출은 이제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예.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식은 한 1,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갖고 계시고 여기에서 뭐 더 늘리지는 않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예금은 2천만 원 정도가 있다 하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장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어쩌면 약간 손실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이 좋아질 때까지 좀 버텨보는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미장이라고 하면은 2022, 23년도에 만약에 투자하셨다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았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현금화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건 다 순서가 있는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목돈도 아직 대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소득도 낮아서 어찌 보면은 막 여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뭐 과도한 주식 투자,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는 뭐 본인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화물 운전을 하시면서 이게 개인 사업자니까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근데 개인연금도 없고요. 지금이라도 50대 후반에라도 어떤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다라는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연금 저축 또는 뭐 IRP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퇴직금 같은 것이 적립이 안 되니까 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분도 아마 걱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재무적인 준비에 있어서는 단계적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단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절제와 절약입니다. 절제와 절약. 자, 절제와 절약이 되고 난 다음엔 목돈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가 좀 필요해요. 일반 화물이라면 조금 뭐 특수 화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의 산업 종류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때 가서 노후 준비를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 소득 기간을 어떻게 연장시킬 거냐, 거기에 아울러서 뭐 연금 같은 걸 좀 어떻게 가입할 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가 필요한데 지금 이분의 내용의 고민을 보면은 1, 2, 3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4, 5, 6을 너무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절약과 절제, 그다음에 목돈 마련, 그다음에 사업 구조 개선, 그다음에 소득 증가, 그다음에 노후 준비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 고민들이 너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금 가입하면 노후 준비에 당연히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고민해야 될 거의 순서로 보면 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지금 잘 안 풀리는데 나 미적분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바로 그냥 고차 방정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럼 이거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영어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명사하다가 동사하다가 뭐 이렇게 해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재무 준비 이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준비는 좀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얘기하면 인수분해 지금 막 시작했는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좋습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선은 그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들어놓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뭔가 세제 혜택이 있는 거는 그렇죠. 당연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네. 다만 지금 상황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뭐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에까지 그냥 뭐 꽉꽉 채워서 600만 원, 900만 원 다 채워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금액으로 승부 보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오랫동안 납입하는 그런 방식의 연금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세액공제율이 다 아시겠지만은 급여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은 16.5%를 공제해주고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를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 좀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6.5% 납입 금액에 공제가 된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끝내기 전에 그 5826님이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자녀가 독립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라 조금씩은 제가 도와주는데 언제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소리 자꾸 하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벌이가 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월세 60인데 이거. 자녀가 그 월세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부분만큼 본인을 그 여유 자금이 생긴 부분을 저축을 하는지 소비를 아니면 하는지. 그냥 아유 엄마가 월세 내주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나의 사치제를 사는데 쓰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예. 사치제를 사는 쪽에 좀 쓰는 것 같다. 그러면 끊으셔야죠. 일단은 비싼 옷을 사더라도 집에 올 때는 그 비싼 브랜드 옷을 안 입고 올 겁니다. 그래서 집에 청소해 주러 뭐 김치 갖다 주러 한번 가실 때 옷장을 한번 옷장 한번 열어보시고 쓱 보고 가방도 물건들 좀 한번 보시고 소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걸 끊을지 말지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과 외국 영토 관련 발언 등에 대해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어느 나라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1966번님 자영업자도 법인세를 내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흔히들 자영업 하시는데 이제 법인,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자영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시죠.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이실 텐데 네. 법인이 내는 게 법인세고요. 개인 사업자는 아마도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그런 형태가 현재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4197번님은 법인세는 적자일 때는 안 내는 건가요? 일단 그렇기는 합니다. 과세할 소득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이제 과세 표준을 매겨서 법인세를 물리게 되는데 네. 적자 기업이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또 하나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결손금 2월 공제라고도 하는데 적자를 본 금액을 만회할 때까지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억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올해 15억 원 흑자가 났어요. 그러면 15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적자 본 거 10억 빼고 5억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혜택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적자여도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이런 지방세는 내야 하고요. 종업원과 관련된 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건 또 당연히 내야 하죠. 네. 다음 질문은요. 네, 3440번님은 직장인은 세금을 깎을 수도 없는데 회사는 왜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나요? 근로소득세는 안 깎아주면서 왜 법인세를 이것저것 감면해 주느냐. 네. 사실 투자를 늘려라. 고용을 확대하라. 연구개발비를 많이 써라. 그러니까 이걸 장려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세액 공제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개인들에게도 소비를 더 장려하기 위해서
소비 그 증가분에다가 일정 부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도 또 있기도 하죠. 결국은 경기를 더 돌리기 위한 마중물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다음은 청취자 정철후님은 비행기만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나요? 뭐 기차나 지하철 보조 배터리 화재는 없나요?라고 보내셨는데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기차, 지하철 또 가정에서도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 2022년 9월에는요, 이 경기도 이천의 한 가정집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서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집기들이 불에 타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2023년 7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충전 중이던 그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과열된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로 정말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11년 전입니다. 2014년 11월 23일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이 승객의 태블릿 PC용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겁니다. 그 승객 300여 명이 당시에 대피했었고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격, 그 열에 취약하죠. 지난해 6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고요. 또 일주일 후에는 이 새벽에는 이 서울 지하철입니다. 3호선 대치역에서 특수 정비 차량의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쓰시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 좀 떨어뜨려서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라면은 그거는 빨리 폐기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9866번님은 올해도 추가 경정 예산 합의한다는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추경 예산,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정규 예산만으로는 쓸 곳이 더 많다. 혹은 뭐 피해 복구 예산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많이 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 어떤 실업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 안 좋을 때 정부가 더 지출을 늘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연간 2, 3조에서 많게는 코로나 때 거의 60조 원 넘는 금액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추가로 쓰기도 했죠. 네.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건강한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